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재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성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박민성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구두계약 법적 효력, 증거 요소는 옷에 유명인 이름을 새기고 싶어요. 상사가 무서워요. 남편이 아들을 학대합니다.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박민성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코너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또 대법원의 화제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 보는 시간, 판결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판결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건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그 시청자분께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사건인데요. 네. 그 주한미군 기지에서 한국군인 2명이랑 주한미군이랑 서로 폭행한 사건이 벌어져서 네. 이러한 경우에 피해 군인이, 우리 한국의 피해 군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피해를 당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대방 그냥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의견을 밝히면 또 처벌하지 않는 그런 범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반의사불벌, 법적인 용어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네. 이거는 피해자가 상대방한테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대로 친고죄와 좀 비교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 아마 네. 친고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고죄라고 하는 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죄입니다. 네. 근데 이 반의사불벌죄와 이 친고죄의 차이점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를 안 해도 만약에 수사기관이 이거를 신고를 받거나 인지를 하면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어요. 네, 다만 그렇죠. 나중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대방 가해 행위를 한 사람한테 합의됐으니까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네. 근데 친고죄의 경우에는 아예 고소를 해야 바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를 하고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반의사불벌죄는 비교적 경미하거나 서로
당사자 사이에 좀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범죄, 이 경우에는 이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폭행죄라든지 존속폭행죄, 그다음에 협박죄나 존속협박죄, 아마 명예훼손죄는 흔히들 많이 아실 거예요. 명예훼손죄, 그다음에 과실치상죄, 실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이런 경우 있고, 또 외국 원수라든지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이런 죄들이 반의사불벌죄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반의사불벌죄는 일반적인 범죄를 규정해 놓고 그 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특별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반의사불벌죄라고 이게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아까 반의사불벌죄라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교통사고로 상대방 다치게 했을 때 이 경우도 반의사불벌죄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을 그쵸. 다치게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이고 어떤 범죄들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이제 군인들이 지금 뭔가 이제 몸싸움을 벌인 그런 상황인데 군인은 군형법을 따르게 되는데 그러면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 사이의 폭행 반의사불벌죄로 볼까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론적인 부분 아까 잠깐 말씀드려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폭행을 했을 경우에 합의서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을 하면 네. 수사기관에서는 이거를 재판에 넘길 수가 없어요. 그냥 그쵸.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막 재판으로 가게 되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돼요. 법원 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네. 합의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되고 한번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다시 이거를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네.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 사안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기지란 말이에요. 네. 그 주한미군 기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군인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형법은 군인들 간의 폭행, 군사 기지 내에서의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양형의 참작 사유일 뿐이지 법원에서 이거를 뭐 공소기각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짚어봐야 되는 점은 이제 군인들 사이에 폭행이 벌어진 것인데 그 장소도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군 기지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그럼 미군 기지를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군사 기지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사안을 말씀을 드리면 주한미군 내에 우리 그 한국 군인도 거기서 파견돼서 그렇죠. 근무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 내에 한국군 부대가 파견돼서 거기서 군부대 일을 보고 있던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인이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폭행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원심에서는 이게 이제 대법원 사건의 대법원의 판단과 뭐 1심, 2심, 원심의 판단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원심의 대법원 전 단계 원심에서는 판단은 이거 반의사불벌죄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거는 그 대한민국 내 군사기지가 아니고 외국의 주한미군의 군사기지이고 군사기지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공소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원심 판단, 항소심 판단은 일단은 미군 기지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형법이 적용이 되는 우리나라의 군사 기지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이제 된다라고 봤는데, 그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나요? 예, 좀 달랐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미군 내에 우리 군부대가 파견이 돼서 거기서 군부대 행위, 군사 행위를 같이 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서 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군형법이 적용돼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근거를 보면 군형법상 그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보면 군사 기지 내에서 했던 폭행 협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형법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네. 이 군사기지의 정의를 보면 군사기지법에 정의가 돼 있어요. 군사기지 군부대가 주둔해서 군사활동을 하는 기지, 뭐 군사작전기지라든지 해군기지라든지 공군기지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군사기지의 정의에 대한민국 내 아니면 그 이외 해외라는 장소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돼 있고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라고 하는 건 이 장소를 불문하고 한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장소를 군사기지로 포함될 수 있다. 네. 이 군형법과 군사기지법의 이 취지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취지가 군사시설이라든지 군사기지를 보호하고 또 원만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어떤 목표로 하고 입법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주한미군 기지라고 하더라도 한국군의 부대가 거기서 파견돼서 군사작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기지 내에서 행해진 행위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뭐 주한미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고 단지 양형 창작 사유로만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시각은 사실상 이제 뭐 군사 기지를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딱 미군 기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인들이 이제 파견이 나가서 이제 뭔가 군사 활동을 한다라든지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군사 기지 자체로 볼 수 있다라고 보다 실질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내린 판결로 보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판결록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조금 이제 방송에 나가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저희 이제 노인 부모님이 노인이시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이제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뭐 어디 부동산이다 이렇게 특정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고 계약상에 또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한 피스에 대해서 네. 구도로 계약을 했어요. 얼마라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상은 가격이 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두로 얘기한 가격과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한 그 계약서와 그 가격이 달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이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제 옆에 박민성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가족 간의 사안이라 좀 예민하셔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으신데 어쨌든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5필지 중에 3필지는 뭐 계약서가 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나머지 필지는 계약서가 없는 거고요. 아니, 계약서는 다 있어요. 다 있으세요? 예, 근데 한 피스에 대해서는 구두 계약한 거하고 가격이 틀리고요. 네. 본인들은 나름 또 변명을 해줬죠. 예.
근데 이제 고소까지 막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고소요? 그래서 형사 고소 아니면 민사 소송? 그게 다예요. 아, 두 개 다요? 형사 고소는 왜 형사 고소가 들어가 있나요? 이제 그 문서를 그렇게 작성을 했다 그래가지고 아, 고소를 당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신 거예요? 저희가 했는데요. 예, 이제 증거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예. 증거 울충분으로. 네네. 그럼 민사는 제기하지 않으셨고, 민사도 했는데 민사과는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그게 더 네. 편하실까요? 네.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매매 계약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원래 당초에 얘기했던 그 부동산 매매 가격과 계약서에 써 있는 매매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네. 더 높이 써 있나요? 낮게 써 있나요? 낮게 써 있어요. 더 낮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1심, 그러니까 형사 고소 말고 네.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판결이 났어요. 네. 그러면 항소를 하신 상태인가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심에서는 어쨌든 소송을 제기하셨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결과가 좀 안 좋으신 거잖아요. 증거가 어. 없어가지고. 아, 증거가 없어서 좀 시간도 지난 거라서요. 일단 매매 계약서에 써 있는 가격으로 법원에서 인정한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또 아무래도 도장도 다 찍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럼 이 필지가 네. 다른 필지는 제대로 써 있어요? 계약서에? 계약서 전체가 다 그래요? 아니면 일부만 그런 계약서가 거예요? 사실 계약서가 어. 제대로 써 있는 건 맞는데 뭐 엉망인 것도 있죠. 뭐. 그럼 그 계약서를 두 분이서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그냥? 그쪽에서 작성을 했어요. 아, 그쪽에서? 그러면 도장은 누가 찍어주신 거예요? 우리 쪽에. 우리가 사는 쪽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럼- 몇 필지에 대해서는 아빠가 찍어줬다고 하는데 예, 몇 필지에 대해서는 찍은 게 없는데요. 예. 그 아빠 도장이도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계약서 전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버님 도장이 맞는 거네요? 네. 근데 그러면 도장을 찍으셨다면 그 매매 가격은 그대로 네. 이렇게 보이도록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도장을 찍을 때 네네. 산 가격은 서류에 써 있는 거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써 있는 걸 그때 당시에요. 네. 계약서가 음, 없었어요. 계약서를 음, 없어가지고 음. 그 나중에 복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원본은 어디 있어요? 원본이 아예 갖지를 않았어요. 처음부터. 아, 다 그쪽으로 다 그냥 준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작성한 게 아니라 그냥 두 분 사이에서 작성한 건가요? 그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 마지막 거 문제된 거는 법무사에 가서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네네. 지금 어쨌든 이제 항소를 하실 건데 네. 지금 매매 가격에 대한 우리가 사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사는 입장에서 매매 가격이 어쨌든간 잘못 기재돼 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법에서는 그 법적으로 처분 문서라는 표현을 해요. 어떤 네. 서류에 내용이 기재가 돼 있고 네. 그 내용에 내가 인정하는 내 도장이랑 사인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그 자체로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서류가. 그래서 그 내용을 부인을 하려면 명백한 사실 증거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민사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매매 가격을 잘못 작성한 거다.
아니면 착오로 작성한 거다,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하려면 명백하게 뭐 판사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증인을 내세우거나 다른 여러 가지 정황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입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면 항소심에서 1심에서 잘못 판단했어요, 이래이래해요, 그리고 항소를 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법원에서 1심 판단 그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점이 더 억울하신 거예요? 억울한 거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서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음, 저희가 이제 저희 생각은 틀리니까. 근데 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상담을 설명을 들으면서 네. 의문점이 나는 게 있어요. 네. 왜 분명히 매매 계약서에 가격을 보고 도장을 찍으셨을 텐데 왜 그 가격을 그 도장을 음, 그거를 보지 않았고요. 음, 제가 사실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제 아, 이게 그냥 그때 등기부등본을 달라고 해서 그 봉투 있잖아요. 노란 봉투에다 넣어서 예, 도장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예. 같이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을. 아, 계약서도 안 보고 네. 계약서도 안 보고 이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아, 약간 연세가 있으시다 행동도 오고 네. 그러셨는지. 예, 예. 네. 그러면 그 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시점이 소송 1심 판결을 했으면 꽤 지났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그거 증거가 등만한 게 없을 정도로 지났어요. 그럼 1년이 넘으셨나요? 네. 그러면 나중에 네. 계약서상의 금액이 잘못 기재돼 있다는 걸 언제 알게 되셨어요? 안지 얼마 안 돼서 올해 알았어요. 올해 알았어요? 네. 어떤 계기로 알게 되신 거예요? 어떤 얘기로요? 그때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계약서를 어떻게 이제 복사본을 갖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어쨌든 등기는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등기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보니까 예, 예.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대금은 받으셨어요? 계약서에 써 있는 매매 가격에 대한 대금은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받았는데 네. 다시 그 계약서에 그 가격이 제가 아까 적게 써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 부분만큼 돈이 또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원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억이라고 원래대로라 서로 합의하기로 1억으로 사기로 했는데 예. 예를 들면 뭐 7천만 원이 써 있다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사는 사람 입장이죠. 예. 그러면 우리한테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파는 사람. 아, 우리가 파는 사람. 예. 사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써왔고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그 돈이 빠져나가 있다고요? 예. 매매 계약에 해당되는 금액이 빠져나가 있다고요? 예. 전체가 다? 아니요. 그 저기 뭐야. 차액만큼? 계약서에 차액만큼? 예, 계약서에 써 있는 만큼. 아, 써 있는 만큼. 그러면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금액 차액을 좀 피하기 위해서 금액을 그렇게 쓰고 그 돈은 그대로 다시 매수인이 받아가는 걸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상대방에서요? 네. 아버님은 그 우리 쪽은 아니라고 하시죠.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고, 네. 근데 통장이 빠져나갔다는 거는 넣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체를 해줬으니까 통장에서 계좌이체가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항소심 가서. 네네. 그런 정황들이 저도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계약은 높은 금액으로 돼 있다가 예를 들면 1억으로 원래 이제 7천만 원인데 예를 들면 1억으로 해서 나머지 3천만 원은 다시 그쪽으로 그러니까 받은 걸로 했다가 3천만 원을 다시 네. 매수인한테 피드백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왜냐하면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는 거는 내 계좌에서 내가 보냈으니까 나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나간 원인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원인이 아니다. 다른 거다.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밝혀서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항소심에서 이게 말이 맞네. 주장하는 쪽이 말이 맞네. 라고 납득을 해서 판결을 하든 아니면 조정을 좀 붙여줘서 합의를 좀 하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판결로 가게 되면 이거를 명백하게 반박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항소심도 1심처럼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뭔가 네. 이제 그게 일단은 답답해서. 네,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난 사안이기 네. 때문에 이제 뭐 네. 증거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변호사님께서 일단은 항소심에서 좀 잘 준비를 해서 해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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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도장도 아버님 도장이 찍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계약 조건에 맞게 어쨌든 돈도 뭐 이체가 되고 다 이제 등기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참 뒤집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실 텐데, 그래도 변호사님께서 일단은 항소심 준비를 잘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기회는 남아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쪼록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피트니스 의류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주 소비자층은 주로 보디빌더 혹은 헬스 유저인데요.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세계적인 보디빌더의 이름 혹은 명성은 강한 동기부여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보디빌더의 이름을 새겨 넣은 티셔츠를 만들고 싶은데 그들의 이름 자체에도 상표권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예로 패션 디자이너들의 이름을 티셔츠에 새겨 넣은 프랑스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들도 디자이너들에게 모두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세계적인 보디빌더 각각의 허락을 구해야 사용이 가능한 건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인의 이름을 이렇게 티셔츠에 새겨 넣어도 그 자체로서 사실은 굉장히 좀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뭐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좀 디자인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작권 침해라든지 상표권 침해라든지 내가 누군가의 뭔가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많이들 이제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저작권은 아시겠지만 발명, 창작 이게 주가 되겠죠. 시를 쓴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어떤 예술가 회화의 작품을 내가 창작해서 만든다든지 이건 이제 저작권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상표는 쉽게 얘기하면 뭐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TV 방송에서 나오는 뭐 어떤 광고할 때 어떤 표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상표라고 보시면 되고 디자인권은 예를 들면 옷에 대한 디자인, 어떤 물건에 대한 디자인,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삼성 모 핸드폰이
어디에 디자인권에 침해됐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죠. 상품에 대한 모양과 어떤 이런 형태에 대한 거를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타인의 유명인의 이름 또한 상표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내 이름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도 내 이름을 가지고 상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유명인이 여기 지금 헬스 트레이너 보디빌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상표 등록을 하면 이건 충분하게 상표법의 보호를 받고 하나의 브랜드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누군가 생각해 놓으신 세계적인 보디빌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그러면 이름을 내가 좀 갖다가 티셔츠에 새겨서 좀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뭐 직접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예, 당연히 상표법에서도 타인의 성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려면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보디빌더의 이름을 어떤 티셔츠를 만드는 데 쓴다라고 하면 그 보디빌더의 승낙을 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네. 만약에 승낙 없이 사용한다고 하면 상표법 침해일 수도 있고 또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유명한 보디빌더가 상표 등록을 안 했어요. 네. 상표 등록하면 당연히 상표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상표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상표법의 보호 범위 밖에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부정경쟁 방지법에 타인의 상호라든지 이름을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의 영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유명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내 영업을 하거나 혼동하게 만드는 경우 네. 이래서 내가 이 부당한 목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상표권의 범주 내에 있는 그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도 또 예외는 있게 마련인데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원래는 이제 상표라고 하는 거는 그 상표 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 상표권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다만 예외적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상표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B라는 사람이 내 이름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B가 사용하는 상표가 상표권자 A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다고 하더라도 A의 상표권이 B가 사용하는 거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 이름이랑 상호를 해가지고 그냥 관행적으로 사용했어요. 어디 네. 판매한다거나 아니라 내가 음식 장사를 하거나 뭘 할 때 사용했어. 근데 나랑 유사한 게 상표권자가 등록이 미리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상표권 침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내 이름이랑 내 상호, 가진 걸 가지고 그냥 일반론적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나랑 유사하게 미리 상표권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표권의 등록은 이거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안의 경우랑은 좀 다른 경우죠.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또 우리가 사실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긴다라든지 뭐 얼굴을 새긴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만의 좀 굿즈를 만들어서 이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소장하고 싶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판매하지 않으면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상표법에 보면 타인의 등록 상표라든지 유사 상표를 지정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도 침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그냥 내가 거기에는 이제 판매 목적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냥 내 개인 소장용으로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전용으로 해서 티셔츠를 만들어서 내가 입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침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항목에 그걸 영업을 해서 당연히 한다면 더 위반이 그쵸. 되겠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뭐 판매용인지 아니면 소장용인지 따지지 않고 이건 타인의 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상표권을 침해해서 뭐 내용 증명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경우 좀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상표권 침해로 내가 관련해서 내용 증명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아마 종종 많이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좀 프로그램 침해다, 뭐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글자체 도용해서 사용하고 그렇죠. 있다.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서상표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비슷한 걸 좀 사용하고 있다라고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그 내용 증명의 의미는 이거 내가 상표권자인데 고의적으로 알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 맞지? 이런 의사표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할 때 그런 내용 증명을 증거로 제출을 할 거예요. 네. 모르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알고 있잖아. 그럼 빨리 내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 증명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 상표권에 대해서 상대방이 정말 등록이 돼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정말 유사한지, 나는 이걸 어떤 경우에서 사용하게 됐는지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상표법이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전문가의 좀 상담을 받으셔서 이게 좀 침해될 소지가 많다라고 하면 협의를 하셔서 좀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 내 상표권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미리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상 내가 어떤 분이 어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상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요즘에는 좀 많이들 알고 계셔서 상표 등록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안 하고 사용하지 마시고 상표 등록을 반드시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사용하고 만약에 10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가 상표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내가 그동안에 상표 등록이 있으면 당연히 등록된 걸 가지고 주장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10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이 상표를 사용해서 이 업계에서 이 상표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입증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빙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하실 수 있으면 내가 이게 중요한 상표와 브랜드라고 하면 상표 등록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상담자분 유명한 보디빌더의 이름을 좀 새겨서 티셔츠를 만들고 싶으신 상황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타인의 이제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직장 상사가 저와 나이 차이가 많아 평소에도 대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상사가 업무와 관련해 사무실 내 소회의실로 불러서 제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회의실 아니긴 했지만 워낙 큰 소리가 나서 회의실 밖에 있던 회사 직원들이 다 듣고는 회의실로 모두 시선이 고정이 됐는데요. 동료들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상사에게 크게 질책을 받은 이후 그분 이름이 전화기에 뜨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친숙하게 느끼실 만한 그런 법적인 개념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어떤 의미인지 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들어가 있는 규정인데요. 네. 통상적으로 아마 많이들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네. 아실 거예요. 이 정의를 보면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가 아니라 그 외적 일에 대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동료라든지 상사라든지 그 밑에 있는 직급에 있는 근로자를 어쨌든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좀 많이 다양하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의 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상담 내용을 보면 한 번 큰 소리 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실무 기준을 보면 단순히 이제 한 번 정도 한 걸 가지고 이걸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좀 기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다수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약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그 사실관계가 왜 그랬는지, 어느 정도로 큰 소리를 쳤는지, 왜 그랬는지 여러 가지 경우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장기간이라고 해서 뭐 1년, 2년 이런 거는 아니지만 단기간에 뭐 2, 3개월 동안 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반복된 일들이 생겼다고 하면 집단 내 괴롭힘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안에 기재되신 내용만으로는 그렇죠. 이거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좀 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사실 법상으로는 주변에서 이걸 보면은 꼭 신고할 수 신고해야 있고, 되고. 나도 이제 피해자면은 신고하면 회사에서 사실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네. 조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거에 따라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분리 조치를 한다든지 유급 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돼요. 취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회사에서 약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흐지부지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회사에서 그렇죠. 나에 대한 조치를 안 해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용노동부에 조언을 구하셔가지고 네. 신고를 해서 그건 조치를 취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회사에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해결이 잘 원만하게 되면 가장 좋을 텐데, 그게 아닌 경우도 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경우 좀 있을까요? 네,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분리 조치를 안 해준다든지, 분리 조치를 안 해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부서 이동을 이상한 데로 부서 이동을 그렇죠. 시킨다든지, 부당하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상하게 시킨다든지, 만약에 유급 휴가 요청을 했는데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그걸 안 받아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고용노동부가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사용자한테 뭐 과태료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재가 가니까 그걸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워낙 큰 소리로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걸 당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너무 심적인 스트레스가 크고 이거 직장 내 괴롭힘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뭔가 나에게 부당한 지시를 계속해서 뭐 내린다라든지 이런 다른 좀 행동 유형들이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신 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 남편은 아들에게 너무 심하게 대합니다. 아들이 시험에서 100점을 못 받아오면 공부를 못한다고 꾸중을 하거나 체벌을 가하고,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받아오면 컨닝한 게 아니냐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술을 마신 날에는 욕설과 막말이 난무했는데요. 만취한 상태로 아들에게 나가 죽으라고 하고, 저에게는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다면서 욕을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 아직 어린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항도 못해 나날이 주눅들어 아버지가 퇴근하는 시간을 두려워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남편을 말려도 남편은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고, 급기야는 저와 몸싸움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뿐만 아니라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은데요. 저도 더 이상 이런 남편과는 살 수 없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부부 당사자 간에 좀 물론 몸싸움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기는 했지만, 가장 주된 요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무 막말을 하고 이제 심하게 학대로 보이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 이게 큰 문제 같은데, 자녀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단지 입증의 문제가 있지만 아동 학대를 원인으로 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 지금 자녀를 학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고 그쵸. 더 이상 같이 함께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유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 부분들을 주장하고 입증을 하신다면 네. 이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듣기에도 좀 사안이 너무 심각하고 그러게요. 설마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충분히 아내 되시는 분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심하게 하고 만약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그렇죠. 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심해서 만약에 아이에 대해서 뭐 손찌검을 한다든지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주면서 신체적인 폭력까지 행사된다라고 하면 네. 그건 아이한테도 학대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신고를 해서 조사받아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내 되신 분의 입장에서는 이걸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아이의 학대로 인해서 서로 몸싸움까지 하면 가정폭력 신고할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하셔가지고 이혼 소송을 만약에 결심을 하셨다면 이혼 소송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아내 되시는 분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 생각에서는 이제 아이가 아빠로부터 이제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이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의 그 정의 규정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동에 대해서 건강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네. 지금 이 사안을 보면 폭행 행위는 없을 수 있지만 이 정서적인, 그렇죠. 정신적인 어떤 폭력 행위가 좀 폭언. 심한 것 같거든요. 네. 아니 100점을 맞았는데 컨닝한 거 아니냐라고 하고 100점을 못 맞아보면 넌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좀 심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이는 이 정신적인 어떤 성장 발달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거라고 그쵸.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들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고요. 네.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또 해당되는 지금 이 하시는 행위가 유형이 되면 가중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심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아이가 너무 크는 데 있어서 좀 상당한 지정을 그쵸.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좀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아이를 굉장히 학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다툼도 생기고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상담자분 위자료를 이혼할 때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이혼 소송을 하실 때 네. 이 파탄의 원인은 남편분한테 있다라고 당연히 청구하실 거고 거기에서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뭐 재산 분할은 나중에 어떤 재산 관계가 있을 때 당연히 남편 되시는 분한테 소송을 할 때 상대방 할 때 재산 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이걸로 인해서 상대방의 책임으로 혼인관계 파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네. 위자료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시고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한 그런 뭔가 가해 행위라고 할까요? 그런 걸 오랜 시간 또 목격을 하셨고 본인도 이런 이제 피해를 당하시다 보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당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화도 나시고 뭐 이러실 것 같은데, 일단은 법적으로는 취하실 수 있는 조치들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히 해당하고 그리고 이혼할 때도 위자료도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잘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박민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